예,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 합류할 핵심 인물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특수통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 여러 다른 목소리도 있었던 바로 이 인물,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그런데 오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 아내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 논란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검찰개혁은 사실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법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뭐 기소청을 하든 공소청을 하든 이런 거는 법으로 하는 거고,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은 실제 그렇게 법으로 하고 할 때 검찰이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하고 잘 소통하면서. 이제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시점은 1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장으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부인이 보유했던 토지와 건물, 이런 부동산을 친구 A씨에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차명 관리 논란, 이게 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라면서요? 네. 어김없이 검증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시작할 때 각종 장관들, 고위 관료들의 어떤 이런 이 비리와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정권이 흔들거리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시작과 함께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질 것 같고요. 뭐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예전에 이제 검사장으로 재직 시절에 당시에 어떤 이 땅과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친한 대학 친구한테 이제 명의 신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다시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결국 이제 이겨서 결국은 다시 이제 찾아왔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 신고에 이 토지와 이 건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재산 신고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더군다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이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넘겨와 가지고 있고, 민정수석 밑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공직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기강을 관리하는 그런 비서관도 또 있습니다. 자,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해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뭐 일단 본인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공직자들이 다른 사람이 밝혀졌을 경우에 과연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그럼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민정수석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출발점, 즉 딴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이제 이런 재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논란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른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딸 앞으로 해놨는데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복수주택이 됐다. 실제로 아까 그 해당 의혹 한번 다시 보면 이게 그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10년 전이었고 5년 전에 반환 소송, 이 법적 분쟁이 일어서 다시 이걸 오광수 수석의 가족이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진 건데, 그 김진욱 대변인,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까 이현정 의원도 설명했다시피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기도 했고, 상징성 때문에 이런 차명 부동산 논란도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도 부족했다,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인정을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 본인이 이제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당연히 본인 소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재산 신고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누락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찾아왔다라는 것. 예. 그래서 사실상 저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 그것이 법적이거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누락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해명처럼 예.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요. 예.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다소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을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에서 과연 꼼꼼하게 이렇게 그 인사 검증을 예. 해낼 수 없었던 그런 또 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정수석은 청문회를 거치는 이 내각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을 미리 알고 있었냐? 언론 보도로 알았다. 본인이 입장 밝힌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면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임명했냐?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그 이도환 의원님, 이 얘기는 알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 부동산 차명 의혹을 몰랐는지 이 부분을 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냥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알았을 것 같고 본인이 그걸 다 얘기를 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10여 년이 좀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불찰이었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여론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귀결될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잠시만요. 말씀 끊어 네. 정말 죄송한데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건 만약에 이게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논란이 부동산 차명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의혹까지 불거졌을 경우 대통령실도 청문회를 안 거치더라도 본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했고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기조가 아니고 일정 부분 더 듣겠다라고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보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건 역시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예.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런 정도의 부담 이런 것들은 아마 짊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말씀을 좀 나누겠죠.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고 그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 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예. 본인 스스로 그 불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지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핵심이겠죠. 첫 번째 본인 자체에 대한 의혹과 두 번째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검증 기능 또 하나가 있어요. 보도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있는데 안부수 회장 변호인단에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의 이름이 기재가 돼 있다. 이걸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저거는 제가 아무리 이제 제 경험에 따를 때 물론 로펌마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예. 로펌 변호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이름을 올릴 때에는 어떻게 이름을 올리느냐? 수임한 변호사 있지 않겠습니까? 파트너 변호사. 그다음에 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수행하는 소속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올리지 대표 변호사가 저런데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소속됐던 대표 변호사로 있던 그 로펌은요. 예.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에 하나거든요. 사건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대표 변호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름을 올린다? 그러면 그 대표 변호사는 1년에 수백 건, 1000건이 넘는 그 사건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변호사 업계에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예컨대 그 변호사가 한 40명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 이름 들어갔다. 예. 그럼 모르겠는데 달랑 4명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문제가 된 건 언제입니까? 안부수 회장이 체포가 된 게 예. 2022년 11월이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막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시점이었고 예. 그때 이제 쌍방울 사건 해가지고
저도 아는 사람이 안부수 그 회장이었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당시 그 로펌 대표가 안부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로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 부분 그 해명도 석연치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뭐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뭐 이런 인물들 핵심 인물 최근에 다 여러 형사적인 단죄를 받은 인물들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안부수 회장이 누군지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었어요. 김진욱 대변인 뭐 이 얘기는 일단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가늠하긴 하더라도 사실은 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애초부터 검찰 특수통 출신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실패가 있지 않았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개인적인 여러 그 검사장 시절의 부동산 차명 관리라든지 과거 안부수 회장 변호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이런 의혹들이 좀 더 켜켜이 쌓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게 출발이 조금 좀 산뜻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딛고 예. 임명이 됐고 또 임명이 됐다면 그에 따른 그런 이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예.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가장 본인의 과거의 일들에 의해서 그런 동력을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 부분과 이런 개인적으로 과거에 본인이 어떤 그 변호에 참여했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또 그 지금의 이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의 역할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예. 그런 개혁의 최종적인 완성은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고 실행해 나가고 또 그 여당과의 협조적 관계를 구축해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낼 것인가 해내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뭐 그럼에도 오광수 민정수석은 해당 논란에 뭐 일단은 하나하나 다 언론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대응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에 합류할 비서관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 이른바 사정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했던 분들이 채워진다면 심각한 삼권 분립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국민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화면에 여러 그 야당에서 지적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아까 오광수 민정수석 바로 직속의 민정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 공직기관 비서관, 뭐 공직기관 비서관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최강욱 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치영 변호사, 뭐 법무비서관의 이장형 변호사, 사법제도비서관에는 뭐 조성회 변호사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이 면면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자, 제가 이제 역대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면요, 제일 사실은 이 출발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출발할 때 민정수석실을 없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검찰, 경찰, 또 인사 아주 핵심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시 그렇죠. 거기로 하죠. 정보, 인사,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 공직기강 뭐 등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모든 문제가 사실 비롯되고 하면 특히 이제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결국 정권 내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고 봐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유재수 이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비롯된 게 바로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이제 구성하는 인적인 인물들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관계가 있는 즉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 중에서 5명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예.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민정수석실에서 보면 중요한 친인척 관리도 여기서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친인척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검찰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되면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권력이기 때문에 덮고 가지만 나중에 이게 권력이 좀 약해지면 항상 여기서 터져나온 게 특혜, 봐주기 뭐 등등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부에서 견제가 돼야 돼요. 즉 민정수석실이 또 대통령실이 잘 되려고 그러면 예. 내부에 레드팀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 네 명이 모여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똑같잖아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비판 소리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조기에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예. 결국 레드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쓴소리와 비판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문제도 지적할 수 있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도 예.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지금 보면 다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 민정수석실을 너무 지금 본인의 사람들로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 나중에 되면 반드시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반드시 레드팀이 있어야 되고 그 있어야지만이 이 팀들이 그나마 봐주기라든지 특혜나 이런 것들에서 좀 유혹해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원래도 잘 알았던 사람들 능력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비슷한 캐릭터와 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변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핵심을 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예. 저기 해명하는 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다는데 대한민국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저 4분밖에 없겠습니까? 능력주의, 뭐 실용주의. 근데 다음 화면 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근데 네.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 능력 있고 없고의 뭐 이런 부분보다 진행했던 재판에 대한 보상인가 남은 재판을 위한 먼저 돈을 내는 건가 국민 대납 전부 아니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다 대통령실로 합류시켰다라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능력이 안 돼도 저런 자리에 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부터 리스크가 시작되는데 그러한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통령의 개인 사건이었고 그 개인 사건을 이 변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끌어간 것이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 개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 괴롭힘이었죠. 국가 폭력이었어요. 정치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변호를 하거나 여러 가지 논리 구성을 할 때 예. 서로 그런 것에 신뢰가 이제 돈독히 생겼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연이 돼서 나중에 정치적 동료가 되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서 이 비판하는 대로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수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 다만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을 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마음 맞는 사람 분들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 차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의 이런 비판들이 일정 부분 국민들 여론에서도 소구가 또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밀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대통령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뢰관계라든가 예. 또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검증됐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고 일단 신뢰를 해주고 나중에 추후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비판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고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머지 그런 의혹과 여러 가지 비판들을 뒤늦게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저희가 옮긴 그래픽의 내용 말고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수많은 재판과 수십 명의 변호사를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 고로 대납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의 이태영 변호사일 거예요. 예. 왜 그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아주 곤혹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돼가지고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심까지 그 재판을 4개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 4재판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태영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영 변호사 다음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이승엽 변호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승엽 변호사는 완전히 엘리트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엘리트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사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거를 두려워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차장검사 출신이고 잘 나가는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조금 전에 앵커가 물어보신 그러한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은 그 민정수석이 오늘 여러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 말고도 이렇게 면면에 비서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재판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예 뭐 야당에서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